그 안나 까레닌하고 보바리 부인을 놓고 보면 둘 다 여주인공이고 불륜서사고 뭐 그러저런 공통점이 쭉 있잖아요. 그다음 맨 마지막 주인공이 죽고 나서도 소설이 끝나지 않는다. 이거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안나 까레니나는 에필로그가 통째로 그러니까 챕터 하나의 형식으로 붙어 있고 그 에필로그가 본문에 비해서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지만 좀 짧아요. 좀 짧긴 한데 근데 에필로그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짧은 것도 네 아닙니다. 네. 여러분 사철나무가 이렇게 생겼네요.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꽃도 이렇게 피고 자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주인공이 죽었는데도 챕터 하나가 버젓이 붙어있는 이제 그런 소설인데 이 보바리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주인공이 죽고 나서도 소설은 계속된다. 근데 다 주인공이 또 제목이에요. 근데 니네들은 제목에 올라갈 만큼 되게 중요한 인물 여주인공들이지만 그래도 니들이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 이런 식의 이제 그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는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비교를 해놓고 봐도 보바리 부인이 훨씬 더 잔인해요. 3부 11장 아내의 빚을 청산하느라고 정신이 없던 와중에 이 샤를르가 아내의 제가 따옴표를 쳐놨네요. 레옹의 결혼 소식을 접합니다. 레옹이 결혼한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살아 있었더라면 되게 기뻐하고 진정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을 건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연찮게 로돌프의 편지를 발견해요. 근데 두 사람이 그냥 플라토닉한 사랑을 했는가 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레옹하고 주고받은 편지에 로돌프에 초상하면 막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되자 이제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고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는 정말 샤를은 너무 불쌍한 캐릭터인데 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어쩌면 나 자신이 이제 그런 캐릭터인지도 모르겠고 누구의 눈에 또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이렇게 공부도 아주 잘하지는 못하고 한 중치 정도인데 또 어째저째 여기 엄마 찬스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큰 파고가 없었더라면은 또 이렇게 저렇게 또 한평생 살다가 갔을 텐데 아무튼 너무 호되게 이제 인생이 샤를르 보바리를 배반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창을 꽂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샤를르 보바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엠마랑 엮어지게 됐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왜 엠마를 보고 반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엠마가 가지고 있는 허영, 우리가 모방욕망이라고 부르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샤를레의 모방욕망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근데 편의상 남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남자들 입장에서 여자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할 때 되게 막 예쁘게 꾸미고 하는 거를 중시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 이 형편보다 더 많이 거기다 쓰도록 해요. 자기는 그게 좋은 거예요. 마누라가 이렇게 예쁘게 있고 남들이 보고서 네 마누라 되게 이쁘더라 말하는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샤를르가 딱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살림하는 거가 되게 엉망이고 옷도 너무 화려하게 입고 있고 시어머니가 그걸 되게 못마땅해 하는데 샤를르는 그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마누라가 이렇게 취미도 있고 옷도 잘 입고 근데 그게 사실 다 돈인데 근데 샤를르는 돈을 그만큼 못 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여자가 좋았고 살아가면서도 엠마의 그런 면이 이제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엠마가 죽고 나니까 되게 재밌는데 이 샤를레의 모방 욕망이에요. 그녀가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마음에 들도록 그녀의 온갖 취미나 생각들에 맞추어 갔다라고. 그래서 장화도 에나멜 장화를 사신고, 그러니까 페레가몬 구두 이런 거 돈도 없는데 막 할부로 끊어갖고 사고 넥타이 흰 넥타이 코스염 포마드로 치장하고 그 다음에 약속 어음에 서명하는 모습 역시 그녀를 모방한다 이렇게 그녀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일부러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백조인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매력이 있는데 사실 속으로는 이제 샤를르도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내가 죽고 나서 빚을 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고 제가 이걸로 학교에서 수업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면서 저처럼 이제 그 성인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확실히 나이가 있어가지고, 나이가 있다는 건 딴 게 아니라 돈에 예민하고 생활 감각이 있다는 건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진 빚이 남편한테 가는 거냐고. 당시 이제 19세기에 이 프랑스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 소설을 봐서는 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어음에다가 누구야
그 샤를르가 저기 보바리가 엠마가 그렇게 하도록 그 레르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했든가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엠마의 빚을 남편인 샤를르가 갚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내가 남긴 이 빚을 갚느라고 이제 이렇게 고생인데 또 겉으로는 이제 이렇게 멋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조차도 엠마는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살아남은 남편을 이제 고생시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보험금이라도 좀 주고 가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은 빚을 대신에 주고 가면 유족들이 너무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샤를르가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쌍한 샤를르를 작가가 제가 왜 자꾸 잔인하다고 하냐면 좀 애도하거나 이렇게 조용히 좀 혼자 있게 뭐 자연 속에 혼자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다른 두 명의 인물을 등장시켜 가지고 이제 더 이제 비참하게 만듭니다. 1번은 누구냐면 오메예요. 근데 뭐 여기는 나랑 큰 상관 없는데 다만 이제 대조의 미학을 통해서 비참해지는 거죠. 오메는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애들도 다 잘 크고 있고 뭐 훈장 훈장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그게 오메의 지금 유일한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진짜 배부른 고민이나 하고 있는 거지. 행복한 가장이고 운 좋은 사람이고 제가 이게 노트에는 메모가 되게 많은데 그 메모를 지금 다 뺐는데 외우지는 못해가지고 더 자세히는 얘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애들도 잘 크고 있고 뭐도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앙의 등불인가요? 거기 잡지에다가 원래 글을 투고를 했었는데 그걸로만은 또 만족이 안 돼갖고 뭐도 하고 한마디로 오면은 다 갖춘 거예요. 돈도 있고 이런 문화적인 열망도 있고 가정도 안정돼 있고 그다음 명예욕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거지. 예컨대 뭐 갑자기 어디가 너무 아프다든지 하면 일상의 셔터가 딱 닫히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오메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오메랑 이제 대조를 시키고요. 또 하나는 누구냐면 로돌프예요. 그것도 하필이면은 딸을 데리고서 이제 샤를르가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야. 딸을 데리고 이제 같이 아내의 무덤을 찾는데 이 모습은 되게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젊은 날에 루어 영감이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이 엠마를 이제 키우던 그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서 프랑스 작가들 굉장히 잔인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플로베르에 이어서 플로베르 못지않게 잔인했던 작가는 에밀 졸라인 것 같아요. 근데 졸라를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옛날에 이제 나나 목노주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르미날 이런 거 보면은 그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어릴 때 읽어가지고 아주 정리가 잘 되진 않지만은 졸라가 갖고 있는 아주 잔인한 세계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백정의 아들은 백정이 되고 제르 이름 까먹었어요. 그 세탁부가 하나 나왔는데 목로주점인가 거기서 막 다 알코올 중독에 가난해 막 그렇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운명론적이고 환경 결정론적인 그러니까 인간 짐승인 거지. 그 졸라의 제목대로. 그러니까 인간도 결과적으로 이제 별 수 없이 이렇게 유전자와 환경에 종속된 채로 이제 살아가다가 그렇게 파멸하게 된다라는 건데 플로베르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졸라를 염두에 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플로베르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루어 영감과 엠마의 장면을 이 베르트를 데리고 가는 누굽니까? 샤를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재현해 주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로돌프를 근데 여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돌프가 왜 나오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공들을 비참하게 하기 위해서 로돌프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샤를르는 지난날 그녀가 사랑했던 그 얼굴을 앞에 놓고 넋을 잃은 채 몽상에 잠겼다. 그녀의 것이었고 그녀의 것이었던 그 무엇을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경의의 느낌이었다. 그는 자기가 이 사나이가 되고 싶었다. 네. 그러니까 질투죠. 그와 동시에 미묘한 모방 욕망이 들어가 있고 분노도 느껴지고 권태도 느껴지고 뭐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다 운명 탓이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고서 로돌프가 되게 좀 거시기한 되게 이 남자가 비굴하고 웃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애가 갑자기 웃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샤를레의 이런 측면을 조금 더
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애도도 좀 그렇고 조금 이렇게 동정할 수 있게끔, 공감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로돌프가 바라보면서 되게 이 진짜 엑세스 애기 한심한 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더 이제 샤를르가 이렇게 이제 불쌍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랑 이게 이렇게 됐으면 이게 지금 과거지사긴 하지만 욱하는 심정도 있을 거고 그냥 좀 쌩하고 지나칠 수도 있고 할 텐데,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다 운명 탓이지요. 점점점 뭐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렇고 이제 죽게 됩니다. 죽는데 아빠 저녁 먹어요 이러는데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보니까 이제 그 동굴 실험 밑에 벤치에서 이렇게 죽어 있어요. 죽고 나서 남은 재산은 12프랑 75상팀. 이게 이제 되게 자세히 누구야 이 플로베르가 돈을 쓴다고 했었는데 12프랑 75상팀이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비용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베르트가 할머니한테 가는 차비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땡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 운명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도 죽었죠. 근데 루어 영감은 또 중풍에 걸려서 애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척 아주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주머니 또 돈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베르트를 방직 공장에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애의 운명이 짧게 묘사가 되고. 그러니까 얘도 그렇네. 이제 좀 있으면 에밀 졸라 소설에 들어가겠네. 지금 그림이 딱 그래요. 공장 부모도 없고 공장에서 일하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또 진짜 졸라 소설 속에 어딘가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이미 엠마도 죽었고 그 유족마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거 소설이 정말 마땅히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도 끝나지 않고 공간을 묘사를 합니다. 그 공간을 묘사하면 당연히 이제 그 공간 속에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용빌을 이제 주로 묘사가를 용빌이죠. 용빌 얘기가 나오는데요.